우리가 우리 기자재 산업을 키우려면은 누군가 처음에 위험을 부담하고 그걸 써서 배에 넣어야 돼요. 그러한 마중물은 정부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조선업과 해운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상하게 이 산업은 좀 정부에서 그냥 알아서 잘 커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에 신경 쓰는 것에 저는 10분의 1이라도 조선과 해운에 썼으면은 훨씬 사항은 압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또 압권 시청자분들도 조선을 좋아하시고 저도 또 조선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진짜 그 중동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태동을 해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글로벌 1등 하다가 그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상징되는 정말 그 혹한기를 길게 보냈죠. 그리고서 중국조선업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도 일본이 넘어가고 미국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업도 이제 넘어가게 되겠구나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중이 싸우는 바람에 조선에 있어서 중국배를 안 쓰는 시장들도 꽤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좀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말 마이크로하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즘에 핫한 미국과 마스카 펀드를 비롯한 캐나다 잠수함 이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코르의 권유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권 대표님은 어떻게 조선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 산업이 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물론 대학 다닐 때 이제 벤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뭐 그건 이제 잠깐 IT 했던 거였고 실제로 제가 처음 사회생활 한 거는 조선소였습니다. 어디요? 네, 지금 하나오션. 하나오션 그 당시 네. 대우조선. 네, 거기서 제가 이제 특수선 오. 군함의 이제 그 기관 설계를 했었고요. 또 거기서 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또 저하고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 거기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 회사 출신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만났기 때문에 거제도? 네, 저한테는 조선이 마음의 고향이고요. 조선업으로 해서 제가 밥 벌어먹고 산 게 16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 하셨군요. 네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조선이 마음의 고향이고 늘 애착이 가는 곳이다. 그게 그 양승훈 교수가 쓴 조선업 유토피아, 조선가족 유토피아였나? 정확하게 뭐 좀 기억이 네. 안 나는데 보면은 이제 거제도 조선소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산업은행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 구조조정할 때. 그리고 정말 그 뭔가 좀 짠함 그리고 막 그 뭐랄까 자부심 거기 계신 분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좀 느껴졌었는데 그 제가 아까 그 조선업의 역사를 그냥 짧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기에 뭐 그 정도 흐름은 얼추 맞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조선업을 보는 시각하고 예. 이제 숫자를 기반으로 외국에서 우리 조선업을 보는 시각하고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이 추격을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제적인 숫자 기반이나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추격한다. 추격을 한다고요? 네. 왜 그러느냐? 조선업의 어떤 랭킹을 말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게 뭐 생산량이든 수주 잔량이든 수주량이든 이런 걸 따졌을 때 모든 지표가 중국이 양적으로 1위가 된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산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양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 그러면 사실 중국이 다 1위입니다. 1위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좋게 말하면은 우리는 질적인 요소를 따졌을 때 뭐 공동 1위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은 택도 않은 소리다. 이미 중국이 세계 조선 1위다. 우리가 훨씬 많은 도크, 훨씬 많은 인원, 훨씬 다양한 많은 종류의 배 이미 생산하고 있고 그렇게 한 지 오래됐다. 그렇죠.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사실 손자병법이 없는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근데 너무 어려운 싸움이면 도망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선업의 미래 경쟁 방안을 찾는 고민에서도 일단은 나와 남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어느 분야는 도망을 가고 어느 분야는 공격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과거 일본이 실수했던 것처럼 이미 어떤 산업의 중심이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흘러갔음에도 마치 우리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추격이라 그러니까 추격이라는 거는 격차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그걸 넘어선 지는 진짜 10년 넘었으니까 우리가 추격이라 그러면 격차가 좁아진다는 얘기인가? 저는 격차가 좁아진다는 생각은 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시장을 구분을 해서 우리 먹거리가 우리가 이제 아예 그 괴사가 될 지경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정도를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최근에 그 중동 위기가 터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선업도 영향을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뭐 탱커 주문 나오는 거라든지 그리고 LNG 공급망이 좀 달라지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약간의 좀 기회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조선업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2019년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쵸. 길게 보면 불황이 끝나고 나서 뭐 불황이 2015년에 시작됐고 그게 5년 지났는데도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고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게 다른 산업에는 큰 위기였었지만 조선업에는 사실은 하늘에서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쵸. 왜냐? 코로나 때문에 해운업이 큰 돈을 벌고 해운업이 큰 돈을 버니까 조선업에 다시 이제 발주를 하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현재는 조선업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3년째 됐고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뭐 앞으로 2, 3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데 항상 우리만 보면 안 되고 우리의 경쟁자도 봐야 되는데 예. 한참 어려울 때 중국은 이 2010년대 초반의 그 피크 대비 규모가 반으로 줄었었습니다. 네, 우리는 3분의 2로 줄었고 중국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중국의 데미지가 훨씬 더 컸죠. 정말로 중국은 그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중국이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이제 과거의 시설들 다 닦아가지고 다시 지금 생산을 배를 하고 있고 인원들도 많이 확충됐고 더 무서운 것은 기술 격차를 대부분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좋지만 중국 조선은 지금 우리보다 더욱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호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장기 레이스에서 이 산업이 어려워지면은 이게 기존의 1위한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존의 1위는 레가시도 있고 축적한 것도 있고 이제 버티기를 하면은 후발주자가 다 죽어버리면 남은 사람이 다 독식을 하는. 그쵸. 반도체는 그런 게 많았는데 조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고 버티기를 하면은 어떤 새로운 게임이 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도 좋지만 중국은 매우 좋다. 근데 이 새로운 호황의 파도를 못한 것은 일본입니다. 그렇죠. 네, 일본은 파도를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조선업 경쟁은 이제 일본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시 살리지 않는 한은 이제 한중인데 이게 이제 중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조선업을 잘 장악해 버리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이 제조업의 특정 분야를 장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중국의 과도한 지배력이 위협적인데 조선업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 현대적인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용 광물 자원을 중국이 독점하니까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예. 단가는 버틸 수 있는데 배라는 거는 자재를 운송하는 현대적인 국가가 수출입에 의존하는데 그 수출입 물량의 거의 95%가 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배를 특정 국가가 다 장악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너무나 위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한국이라는 조선업의 엔진을 세계적으로도 필요로 한다. 꺼트릴 일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시 양쪽으로 1위가 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조선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에는 좀 더 나은 구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제가 국뽕을 좀 빼고 저는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들 때문에 그래도 좀 힘을 냈으면 싶은 마음에 약간 국뽕을 좀 넣어서 조선업을 좀 바라보고는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장악을 이제 한 군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유무역이었다면 당연히 뭐 어디나 싸게 잘 만들면은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어딘가가 독점을 하더라도 그 독점적인 지위를 마냥 늘릴 수는 없잖아요. 자유무역 시대에는. 근데 이게 이제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를 글로벌하게 살려주겠구나 라는 기대 정도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마음 아프겠지만 객관적으로 정말 지표적으로 중국이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좀 솔직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뭐 방송을 하고 글을 쓰고 했던 것이 이제 작년 이맘때 많이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상선 분야에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규 수주량이 한 70%, 중국이 한 30% 하지 않나 싶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재까지 올해 누적된 수주량을 보면은 중국이 더 많습니다. LNG 운반선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올해 LNG 수주를 뭐 못했거나 덜했거나 아닙니다. LNG 발주는 2024년에 아주 많았고요. 2025년에는 좀 줄었고 26년에 사실 좀 회복이 돼서 예. 꽤 많이 됐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수주를 했어요. 문제는 중국이 수주를 대폭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4년, 25년, 26년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소를 새로 짓고 있고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 운반선 생산도 소위 중국 특유의 물량전, 예. 대규모 공급을 확대하면서 LNG에서도 수주 기준으로 지금 50대 50이 됐고, 나머지 선종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벌크 캐리어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를 전혀 못하고 있죠. 예. 탱커가 그나마 좀 올해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30, 중국이 70인 거고요. 컨테이너나 다른 배들은 이제 중국이 70 이상, 우리가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LNG까지 다 포함해도 7대 3의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7대 3의 구도가 신규 수주에서도 굳어지면은 앞으로도 이제 건조량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7대 3의 구조로 당분간 흘러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7대 3이면은 중국이 우리가 2배가 넘는 거죠. 근데 저는 7대 3 정도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역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뭐 예를 들어 5가 있는데 3밖에 수주를 못한다. 그러면 그 이만큼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잖아요. 근데 3이라는 시장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LNG 운반선을 이렇게 못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수익성 대비해서 안 받은 거라면,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업을 유지하는 데는 유지라는 것도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좀 올해 좀 미국 쪽에서 LNG 운반선이 발주가 좀 나와주면 LNG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으니까 거기가 중국에다 맡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있는데,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현재 중국이 LNG 시장을 올해 들어와서 수주를 많이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경로인데요. 하나는 중국 자본이 LNG 선을 직접 발주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외 용선을 주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중국 조선업이 시설 늘리면서 자기 물량을 자기가 만드는 자체 발전인데, 네. 중국이 무서운 게, 중국은 이제 자기들이 확보한 배의 척수도 세계 최대입니다. 중국 해운업이 세계 최대고, 그 해운업을 위해 투자되는 그 해운업을 위한 금융 구조, 금융의 규모도 세계 최대고, 그런 돈들을 가지고 중국이 지금 이제 상당히 디플레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계속 돈을 넣어서 산업을 꾸려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서 미국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들은 특징이, 이 LNG를 미국에서 사가는 사람들도 장기 계약이라기보다는 중장기 계약 혹은 중단기 계약으로 이제 좀 개념이 다른데, 약간 스팟성 물량으로 가져가는. 스팟성 물량이 많은데 그 배를 주로 누가 공급을 하느냐? 유럽 선주들이 공급합니다. 네. 근데 그 유럽 선주들이 중국의 배를 발주를 하고요. 중국 자본으로. 그래서 그 배를 확보를 이제 2년 3년 후에 하겠죠. 예. 그거를 이제 미국 시장에 스팟성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LNG 프로젝트가 대거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거처럼 장기 이 발주 계약 개념으로
만약에 전용선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한테 많은 기회가 당연히 올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쪽에 강하죠. 그런데 그 시장이 좀 단기성 위주로 흘러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불리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네, 우리도 이제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선주들은 그 배의 어떤 사양이나 퀄리티는 LNG선을 포함해서 단순 사양만 보면은 한중간의 차이는 찾기 힘듭니다. 지금은. 예. 남은 것은 장기 품질인데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리죠. 그쵸. 검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중국 배가 딱히 싸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신 반도체 굉장히 최근 화제인데 창신이 우리보다 메모리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네, 성능 대비해서? 아니 절대 가격이 같은 오. 스펙의 절대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 선도 중국 사양, 중국 옵션을 우리랑 똑같이 맞췄을 때 과연 우리보다 꼭 싼 거냐? 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대신에 납기가 좀 빠르거나 네, 이제 슬롯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비 투자나 시설 증대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호황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불황이 오면은 쉽지 않다. 스트레스다.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 안전 마진이 그럼 얼마냐? 한 20%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수주를 해가지고 배를 지으면 영업이익률이 상선이 한 20% 나오고 있습니다. 오,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조선업이 좋아요. 돈을 잘 벌고. 그 20%의 안전 마진이라 하면 선가가 앞으로 떨어져서 20%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현재 시설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현재 시설 베이스에서 뭐 앞으로 AI 도입하고 현재 그 조선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기량을 높여야 되고 생산성을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는 거고 중국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해운업이 좋고 선주들이 막 발주를 하려고 하고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어라 뭐 저리로 싼 값에 막 공장 부지 주고 투자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공장을 막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하는데 저 많은 발주량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 2년 후에 이제 해운 경기가 좀 쿨다운 되면은 중국 조선업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럼 또 막대한 덤핑을 하겠죠. 예. 근데 시장이 이제 이 중국 진영과 중국 진영이 아닌 쪽으로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는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전 세계에 떠 있는 배가 뭐 12만 척, 11만 척 되는데 이 배들이 이제 친환경 테마 때문에 어떻게든 바뀌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뭐 연 2,000척씩 배가 바뀌더라도 이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그러한 큰 그림에서의 수요를 보면은 자기들의 시설 늘리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선업이라는 게 뭐 그렇게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는 없었으니까 예. 앞으로 불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가자는 입장이고 중국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에너지 전환인 거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르면은 배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한 배들을 뭐 전 세계가 공급할 생각이 없으면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뭐 엄청나게 짓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스케일이 커요. 그렇죠. 우리는 세계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공급해야지라는 거고 중국은 그냥 우리가 수요를 만들어서 뭐 지금 이제 전기차도 중국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스스로 소비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개념에 중국 조선업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 저는 사실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친환경 선박 전환이 우리나라 조선업에도 꽤 그 희망 고문 같은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이게 뭐 일단 친환경 기술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좀 더 뛰어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전환을 하면은 우리가 가격 경쟁은 밀리지만 친환경 기술은 좀 괜찮으니까 우리가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를 제가 2017년도부터 들었습니다. 듀얼 퓨얼 엔진 해가지고 LNG 추진선 뭐 이 얘기 들었을 때 와, 그 희망 고문 속에 너무나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물 들어왔을 때 노졌다가 나중에 불황 오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딱
따박따박 벌자. 뭐 약간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전략적인 측면을 보거나 뭐 기술적인 측면도 이미 동등해졌고, 양적인 측면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럼 미래를 대응할 때 불황을 대응하는 그 대응력도 우리는 어쨌든 그 수요를 이렇게 테이크하는 입장인 거고, 그게 아니면 중국에서는 워낙 그쪽이 또 친환경 쪽 많이 나가 있으니까 안 되면 우리가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면 사실 객관적인 그 요소들로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딱 그 넌 차이나 마켓을 가져가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선업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럴수록 신뢰 자본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된다 봅니다. 이제 유럽 조선업이 뭐 붕괴했다, 없어졌다, 축소했다고 얘기하지만 숫자를 보면은 사실 유럽의 선박 기자재 비즈니스가 전 세계 조선업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유럽 조선업은 조선 배를 만드는 산업은 축소됐을지 몰라도 예.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 원천 기술, 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 수익률이 매우 좋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렇게 유럽 기자재가 오래 살아남느냐? 왜냐하면 배라는 건 엔진이 한 대고 망망대해를 가다가 엔진이 서버리면은 큰일 나는데 예. 그러한 기존 기술의 오랜 역사와 신뢰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가격이면은 선주가 당연히 한국산 엔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은 다른 의미로 독일 엔진을 선호합니다. 그러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양보다는 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급팽창을 하고 다시 생산을 막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조선 생산 시스템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들 스스로 일종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형국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배를 이제 외주에 의존해서 주로 배를 짓습니다. 외주를 네. 한다고요? 어떤 조선소는 외주가 99%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배를 짓는데 다 하청 계약을 해서 배를 짓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건설업 같은 느낌이네요. 네, 딱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따오면 프로젝트 따는 것까지를 기업이 하고 네, 나머지 짓는 거는 다 외주 줘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뭐 약간 괴담일 수도 있지만은 중국산 LNG 캐리어가 뭐 엔진이 고장 났다,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제 뉴스가 왕왕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실제 일어났었고요. 네. 물론 그 배가 폐선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 수리를 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럼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엔진이 불량이 생긴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엔진과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관의 이물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 이물질이 왜 생기느냐? 사실은 뭐 파이프 품질 관리를 하고 그 공정 중에 이제 서로 연결되는 부위까지 두루두루 다 관리를 하면은 이물질이 없는데 이걸 다 외주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일만 하고 돈 받아가면 그만이고 내 일과 남의 일에 애매한 스콥은 아무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항상 이제 문제가 자주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이 산업이 호황인데 일할 사람은 많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 중국은 건설 경기가 최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조선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어떤 시한폭탄 같은 문제는 인력난입니다. 중국에 왜 인력난입니까? 14억인데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중국 조선업의 큰 약점이 뭐냐? 조선소가 바닷가에 있다. 그럼 조선소 바닷가에 있지 산에 있느냐? 네. 중국은 동부 쪽에 바닷가가 잘 살고 그렇죠. 서부 쪽에 산으로 가면은 힘들죠.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 동부 연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GDP가 인당 GDP가 이미 2만 불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불 넘는 수준이 우리나라 그 해안가 지역의 GDP랑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까지 감안하면은 사실 중국 조선소나 우리나 인건비 부담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건설업이 큰 불황이면서 건설업이 호황일 때는 조선소에서 일을 안 하고 사람 건설 현장으로 가버립니다. 예. 그게 일이 좀 더 수월하니까. 근데 건설업이 일할 게 없으니까 다 조선소로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중국이 현재 같은 어떤 디플레성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에 계시던 분들이 조선업이 좀 어려워졌을 때 배터리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으로 쫙 올라온 다음에 조선업이 돌아와도 인력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조선업이 좀 힘들고 건설업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쉽 빌딩이냐 네, 그냥 빌딩이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빌딩으로 가버렸을 때 인력난이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스스로 조선업 관계자들이 얘기해요. 가장 큰 중국 조선업의 향후 미래 약점은 인력이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조선업에 잘 안 온다. 힘들죠. 네, 힘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위험하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 중국의 이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조선업이라는 업이 우리도 이 업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사양 산업이다, 3D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우리보다 시계가 한 3배 정도 빨리 흘러갑니다. 제가 참고로 중국에서 5년을 살았어요. 네, 그 중국에서 조선을 직접 조선업을 했어요, 중국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의 얘기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제가 경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사회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중국의 20대들이 조선업을 어떻게 보느냐? 사양산업으로 봅니다. 네, 그게 중국 조선업의 큰 약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해온 사람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투자를 하고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물론 좋은데 그쪽도 이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근데 우리하고 중국의 큰 차이가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을 허용하고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국 외국인 노동자가 그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중국 외국인 노동자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기들도 사람 많다고 네, 자기도 생각하니까.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력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약점이 있고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네, 축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조선업이라는 거는 현장 노동자의 축적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중국은 이제 어떻게 이걸 생각하느냐, 사람이 아니고 로봇으로 자동화 기술로 극복하자라고 이미 방향을 세웠어요. 그렇게 한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만들어진 중국 조선소 저는 뭐 가보진 못했는데 갔다 온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무슨 한국 자동차 공장처럼 로봇이 많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을 많이 쓰느냐.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용접하고 페인트하는 것도 실외에서 로봇을 많이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단하다, 굉장하다 하지만은 그렇게 만든 배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품질과 납기를 지킬 수 있느냐? 그건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중국 조선업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우리의 한 30%의 섹터 주어진 영역을 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우리가 현재 고수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본진을 잘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구남 시장 이런 건 뭐 당연히 중국이 못 들어오죠. 네. 그럼 그런 시장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리소스를 쏟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뭐 마스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예. 실제 보면 진도가 나가고 있느냐? 나가고 있는데 매우 느리죠. 기대보다 느리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뭐 미국의 문제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거냐? 물론 미국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의 정치적 이슈, 예산 할당, 뭐 그 안에 이제 이해관계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는 우리가 잘 지금 준비를 했느냐? 당장 내일 미국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다 설득했다. 이제 내일 구축함 10개를 10척을 한국에 발주하겠다 하면 지어줄 수 있는 거냐. 사실 우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탓을 하지 말고 조선 3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의 그런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국 인력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인력 문제는 로봇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인력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른바 그 MAX 맥스라 그래가지고 이 조선업에 로봇을 도입하는 쪽에 안들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는 약간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었습니다. 이게 인력이 없을 때 이거를 맥스를 통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건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람이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거기서 질적인 부분들을 더 높여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신뢰 자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하나 있었던 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게 로봇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셨으니까 이게 좀 이후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얘기의 진행의 흐름상 그러면은 미국이 마스카 펀드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뭔지가 일단 하나 궁금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조선업은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배를 만드는 데 익숙한데, 예.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무슨 배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까라는 숙제를 던져주면은 처리를 잘 못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존했느냐, A, B, C라는 선주가 각각의 다양한 요구를 주면은 예. 그걸 어떻게든 소화를 해내서 그거를 이제 강점화시켜서 흘러왔기 때문에 A, B, C 선주의 다양한 요구를 싹 무시해버리고, 야 그냥 D라는 걸로 갑시다. 우리가 D라는 걸 다 준비해가지고 조선소 금융 뭐 운영 다 올 패키지로 제공할게요 라는 방식이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 말씀 끊어서 좀 죄송한데 그게 일본이 그러니까 약간 그 스탠다드화를 하면서 그렇게 주문하신 거 알겠는데 우리가 좀 더 좋은 세팅을 만들어놨으니 이걸로 한번 해주세요. 그랬다가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다양한 선주들의 의견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강점이다라고 그동안 인식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선주의 어떤 배를 누구와 경쟁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은 우리의 탁월한 어떤 지금까지의 성공 요인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와 선주가 돈도 많고 배도 필요한데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예. 그거는 우리가 답안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 미국 조선소를 부흥시키고 싶어. 예. 그러면 좀 계획서를 잘 만들어 오라 이거예요, 한국이. 네, 한국이 풀 패키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어디에 우리가 조선소를 지을 거고요, 거기 돈이 얼마 들 거고요 해서 풀 패키지를 만들어 와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업은 다품종 대량 생산화된 시스템으로 40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런 문법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누가 다양하게 요구하면 어떻게든 그거를 꾸역꾸역 우리나라 안에서 만드는 건 잘하는데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선소 투자는 얼마를 하고 그건 어떻게 회수를 하고 무슨 배를 누구랑 어떻게 만들어서 인력은 어떻게 양성하고 하는 전체 계획을 만들어라 하면 조선소는 사실 그런 질문 자체가 낯선 거예요. 굉장히 낯설죠. 낯설어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국이 한 방에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도 필요하고 군함이 필요한 것도 있고 거기에 조선업을 그 동네에 부활을 시키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제조업 노동자들을 다시 양성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또 배 하나 주문하면서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기획력이라고 합니다. 네, 기획. 근데 이제 기획력을 발휘를 해서 기획 차원에서 전체 프로젝트의 마진을 한 30-40% 가져가는 게 소위 그동안의 영미의 어떤 경쟁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제 조선업만 보면은 조선업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난 2-3년 동안 바람을 주로 많이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손정희 회장이에요. 예. 손정희 회장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계획이 쫙 나와요.
뭐 자금은 어디서 가져오고 기술은 누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어디에다가 얼마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걸로 뭘 해서 계획이 쫙 있어요. 그리고 쫙 만든 계획으로 금융을 해요. 금융을 하면서 파트너들을 데려와 가지고 사업을 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지난 한 20년 동안 산업을 그런 식으로 좀 발전시켰어요. 그게 IT든 데이터 센터든 뭐 새로운 첨단 제조업이든 간에 누군가가 전체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안에서 금융을 붙여서 그 금융의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소위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혁신을 막 당금질을 해서 빠방 하고 발전시키는. 근데 그 모델을 지금 조선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야 미국 네가 무슨 배가 필요한지 네가 좀 정리해. 그래서 우리한테 발주를 해 이러는 거고 미국은 아니 야 내가 무슨 배가 필요한지는 나는 지금 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산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요구사항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은 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을 필요로 해요. 조선 산업. 예. 그럼 우리는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을 제공해 주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말 실수가 아니에요. 조선 산업을 제공하고요. 그 조선 산업의 제공의 대가로 우리가 알아서 소위 이윤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조를 우리가 지난 1년간 숙제를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문제라고 제기됐던 수많은 일들이 좀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존슨법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뭐 부지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조선업에 거기 노후화된 설비, 뭐 진짜 그 큰 블록을 옮길 수 없는 크레인은 어떻게 할 거며, 그 큰 블록을 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은 어떻게 할 거며,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문제들을 쭉쭉 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를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 패키지로 내가 이렇게 풀어볼게요라고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사기꾼 방식의 비즈니스인데 우리는 그걸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공하면 네, 그렇죠. 혁신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 뭐 전 세계 최고의 사기꾼 아닙니까? 근데 그 사기를 현실화해낸다라는 게 혁신가로 평가를 받는 거니까. 네네. 말 끊어 죄송한데 네. 요즘은 이제 그분이 2등이 됐고요. 1등 사기꾼은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요? 저 샘 알트만도 좀 꽤 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1, 2, 3위가 이제 예. 논쟁이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풀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남길 거냐는 건 우리가 알아서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 사람 답답하니까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오히려 미국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좀 더 체계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현대 조선업을 잘 모르거나 직접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됐든 한국 3사가 됐든 어느 한 회사가 됐든 좀 종합적인 계획을 들고 와서 뭔가를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이제 최근에 그 한미 조선업 협력 센터를 오픈식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좀 신기가 언짢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실제 참석한 분이 직접 듣고 온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가 흥미로웠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일부러 처음부터 1시간 늦게 온다 그래갖고 실제로 1시간 반 지나서 왔다. 그래서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행사 할 때가 아니다. 야, 네가 $1,500 지금 투자한다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 행사장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 다 긁어 모아봐야 $2억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뿔따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행사를 몇 번 하고 뭐 무슨 MOU 사인하고 나 그거 아예 신경도 안 쓸 거야. 실제로 미국에서 얼마나 한국 덕에 배를 만들었는지만 볼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인식의 차이가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어디다 돈은 내가 내는 거야. 내가 돈을 내려고 그러면 네가 투자처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여기다 이걸 만들어서 필요한 돈을 니네가 갖고 오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뭐 $1,500냐 $2억 그거 뭐 잘 모르겠고
배 만들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배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소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이럴 때 필요한 돈을 니네가 마스카 펀드로 1,500억 달러 한다며. 그렇죠. 그래 결과물로서의 배를 만드는지만 볼 거야라는. 그게 그런 맥락이었군요. 이게 간극이 큽니다. 지금 간극이 크고 이 간극을 좁히려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가 파워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미국 안에 산적한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존스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어쨌든 우리는 미국 가서 배 짓기 싫다. 그냥 한국에 발주해라. 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조선소도 있고요. 현재. 예. 또 반대로 야 미국이 한국에 배를 발주할 수 있겠냐. 그냥 미국에서 우리가 배 짓고 좀 비싸게 돈을 받자라는 조선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접근 전략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럼 한국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미국 상무부 장관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우리 산업부 장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산업부 장관이라고 뾰족한 무슨 그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미국의 인내심이 이제 고갈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약간 핑계를 댈 수 있었던 게 환율이 너무 안 좋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몇 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한국 너 지금 뭐 돈벼락 맞았다면서 반도체 때문에 뭐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돈 번다면서 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올해 삼전 익스의 영업이익이 뭐 300조가 될 거니 400조가 될 거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2,000억 달러, 3,000억 달러 뭐 내년까지 봤을 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쟤네 돈 있네 이거예요. 돈 있네? 그러면 이제 3,500 갖고 안 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갑자기 내일 야, 너 돈 많이 벌었지? 3,500 갖고 안 되겠다. 그동안 추가로 흑자 낸 것만큼 더 붙여서 5,000억 달러 하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버티게 하자. 신용만 하자 하면서 시간을 끌 거냐.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숙제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숙제를 안 하려 그런 게 아니라 숙제인지 몰랐어. 아니 숙제를 내줄 줄 알았지.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숙제에 대한 계획안도 내가 짜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럼 지금이라도 숙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곧 개학인데 알고 보니까 방학 숙제가 2개가 아니고 5개더라. 그럼 얼른 지금 밤새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학 숙제 해와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방학 숙제 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지시사항은 네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5가지 과제를 네가 몇 개가 과제가 됐든 네가 짜서 그걸 자율학습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와. 라는 얘기였는데 선생님은. 그렇죠. 근데 저희는 왜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주시지? 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우리가 미국 시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중국의 자동화하고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로봇을 통한 혹은 MAX를 통한 어떤 생산성 혁신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한두 개의 선종을 대량 생산하는 것에 더 적합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자동차는 하나의 모델을 뭐 몇만 대씩 만드니까 로봇을 적용하기가 쉬운 거고요. 다 부품이 준비돼 있고 가서 이제 갖다 끼우고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선을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다품종 대량 생산은 이 MAX가 어려운 게 MAX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설계와 계획과 현장의 작업이 99.99% 일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로봇한테 가서 네 적당히 잘해라 이러면은 로봇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의 현장, 조선소 현장은 사실 그렇게 돌아가요. 어떤 업무는 명확하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이제 A반이고 옆에 B반이 있는데 A반 작업을 했는데 원래 이게 이제 업무 스콥상 한 오후 4시면 끝날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돼서 오후 1시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다 100% 외주를 하고 각각 따로따로 정산하는 구조면은 오후 1시 끝난 다음에 나는 가서 쉬면 돼요. 네. 근데 한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후 1시에 끝났으면은 남은 사람은 옆방 가서 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반은 나중에 반대 상황이 되면 나한테 도와주는 거죠. 네. 한국은 사실 그런 공동특성 문화로 현장에 돌아가죠. 문제는 로봇을 이렇게 돌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것저것 챙겨가가지고 내가 뭐 요거 용접도 했다가 옆에 가서 저거 청소도 좀 해줬다가 페인트 도와줬다 할 수 있어요. 로봇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도입하기 쉬운 조선 환경은 표준선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 혹은 그 조선소 도크가 어떤 특정한 배만 계속 만드는 구조. 그거는 뭡니까? 조선소 시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크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도크 하나에서 한 종류 배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거고. 도크 자체도 그 선종에 특화되게 도크를 만드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그 선종에 특화된 자동화 설비들을 까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게 뭐 사실 그럴만한 땅도 없고 지금은 이제 시설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조나 시르나 다품종 대량 생산의 그런 믹스드된 제품군을 생산하는 구조로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화를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고 사람의 어떤 협업과 품질에 의존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조선소에서 일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일을 하겠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인 노동자부터 해서 많은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못 들어오는 미국 시장에 가서 이제 거의 제로부터 다 만들어 쌓아 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과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진짜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마스카 펀드라는 게 저는 돈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돈 쓸 곳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탁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마진이 많이 남는 산업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5% 10%밖에 못 먹는데 내가 계획을 딱 짜고 나면 내가 마진을 몇 프로 먹을지도 내가 잘 쏙쏙쏙쏙 빼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500달러 마스카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제 뭔가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다 슬그머니 우리 기자재도 좀 껴놓고 우리 성급에 있는 그런 것도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짠 플랜 안에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먹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내려오는 그 국면에서 빼먹을 게 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을 좀 더 늘린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미국 정부에서 규제도 좀 바꿔주시고 입법도 좀 해주시고 좀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서 그 솔루션에 대한 이익을 또 딴 데서 또 이렇게 취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플랜을 당장 짜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럴 만한 역량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업을 포함해서 한국의 제조업의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 기획력을 확충해서 이 원천적으로 많은 이익을 장기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국가, 수출 제조업. 그래서 제품도 바이어가 정해주고 사양이나 맞아요. 과거에는 아예 이제 그 원재료까지 다 갖다 줬죠. 그러니까 그 체제에서 우리가 특화되고 최적화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체제에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많은 부분 이제 우리를 그런 부분 추월했고요. 그럼 우리는 반도체 같이 아예 그 싸움을 뭐 수십 조짜리, 수백 조짜리 스케일로 가져가서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하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별도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서 기획력을 발휘해가지고 교묘하게 우리가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우리가 유럽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선주가 그걸 정해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가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기자재들은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마스카 펀드 이게 미국에 딱 세팅해 줄 때 그러니까 우리 성급이 만들고 우리가 파이낸스 할 수 있는 우리 기자재를 다 꽂아 놓으면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경제학 용어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우리 기자재를
우리가 만드는 배에 못 넣느냐? 예. 처음에 누군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주들도 이 실적이 있고 검증이 되면은 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HD 현대의 힘센 엔진이에요. 예. 힘센 엔진 개발했을 때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가 엔진 만드는들 누가 써주겠느냐 그랬는데 어쨌든 개발을 한 다음에 한참 조선이 좋을 때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선주들한테 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발전기 구하기도 힘들다. 근데 우리가 좋은 걸 하나 개발했다. 아, 이거를 쓰면은 내가 너 배를 지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선주들이 아이씨 그러는데 발전기는 엔진과 달리 여러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예. 그게 뭐 세 대가 한꺼번에 다 고장날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은 엔진만큼은 아닌데 한 믿어보고 써자 했던 거죠. 그게 지금 잘 돼가지고 예. 사실은 이 힘센 엔진의 부품 사업이 마진율이 40%가 넘습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그거는 돈이 이 업다운이 별로 없어요. 계속 꾸준히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HD 현대그룹의 굉장한 자산이 됐습니다. 힘센 엔진이 있다라는 게. 근데 그 다음 시도는 우리가 뭘 했느냐? LNG 화물차를 국산화하자. 그랬는데 이제 가스공사가 오랜 노력 끝에 총대를 메고 두 척을 발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를 국내 모 선사가 몰다가 이제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그걸 예를 들어서 정부가 조선 산업이 중요하고 이 기자재가 중요하다 생각했으면 정부가 그거를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다 덮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치. 사실 그게 더 현명했어요. 근데 불행히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조선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회사도 신경을 못 썼고 해운사도 신경을 못 썼고 정부도 신경을 못 쓰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끼리 이전 투구가 돼가지고 분쟁이 돼가지고 그 우리가 어렵게 개발한 그 기술이 아주 못 쓸 기술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 예. 저 사고 나면 분쟁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덮고 나서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소송을 가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그럼 외국 선주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쓰겠습니까? 그쵸. 안 쓰죠. 그럼 이제 뒤늦게 우리가 그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해서 뭐 한다 하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가 우리 기자재 산업을 키우려면은 누군가 처음에 위험을 부담하고 그걸 써서 배에 넣어야 돼요. 예. 그럼 그러한 마중물은 정부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조선업과 해운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상하게 이 산업은 좀 정부에서 그냥 알아서 잘 커라 라는 산업에 가깝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에 신경 쓰는 것에 저는 10분의 1이라도 조선과 해운에 썼으면은 훨씬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다. 반도체가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이고 돈을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 1, 2위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투자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옆에 다른 산업 볼 때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 산업이 무슨 내일 모레 망한다는 것도 아니고 세계 돈을 제일 잘 번다고 하는데 몇백조를 번다고 하는데 계속 무슨 투자 지원 끝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의 10분의 1이라도 조선과 해운 산업에 정부가 마중물을 대서 국산 기자재의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만 우리가 길게 갈 수 있다. 예. 근데 무서운 게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계속 자기 기술을 개발해서 자기가 발주한 다음에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 표준화시키기 때문에 이거 빨리 우리가 안 하면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산 기자재가 다 장악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때 가서는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방산 얘기 좀 하다가 제가 좀 약간 기자재로 좀 샜었는데 그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좀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방위산업이 우리가 앞으로 캐내야 할 금맥이다. 금맥이다. 네. 사실 한국의 조선업의 방위산업 분야는 상선 분야에 비해 가지고는 전체 매출 규모는 한 5분의 1 이하 그리고 주로 국내 시장에 집중이 돼서 운영이 됐었고 해외 방산 실적이 있지만 선진국 시장은 아직 저희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진국 방위 산업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럼 시장은 결국 미국 시장, EU 시장, 그다음에 뭐 호주 시장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M&A를 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해안 잠수함 사업에서 뼈아프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잠수함 성능의 어떤 경합은 전체 경쟁 구도에서 3분의 1도 차지를 안 했습니다.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구도, 국가 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서의 그 잠수함을 수십 년 운영했을 때 유지 보수를 고려하면은 현지 업체를 M&A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업체가 다국적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이 선진국 방산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을 우리가 뭐 100억에 수주했다 하면은 향후 30년간 100억 이상의 매출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물건을 그런 사업 기회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선진국 해군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내로 초청을 해서 보여주고 교류를 하고 관심을 쏟고 하면서 이 다져가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기획력인데 예. 이것도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선이 어려우면 야 방산 그러고 그러다가 좀 하다가 안 되면 이거 방산 안 되겠다. 그냥 상선에 열심히 하자. 하면서 이렇게 업다운을 지난 3-40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사실 그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정부랑 이 업체들이 원팀이 돼가지고 선진국 방산 시장에 대한 좀 지속적인 고민과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미국 시장, 미국이 뭐 우리를 인바이트한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M&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게 워낙 그 방위산업이라는 데가 폐쇄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이 안에 우리가 직접 진출을 하는 부분들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그쪽의 문화나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 뭐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회사를 M&A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 나머지 거기서 오래 다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뭐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위 산업의 핵심 구매자와 이해관계자는 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군 관계자들을 뭐 현직자는 어렵더라도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회의체 혹은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중진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런 방산 조선소들이 방산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호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입김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잘 못 들어가는데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 해군 자위대는 보통 그 배를 20년을 쓰면은 배를 현역에서 빼버립니다. 사실은 군함은 한 30년, 40년 쓸 수 있는데 그럼 왜 20년만 쓰고 빼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국 조선소에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뺀 배를 해외 해군한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양도해 줍니다. 거의 무상으로. 그러면 이제 동남아 해군 입장에서 사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물건을 잘 관리합니까? 20년 배라도 거의 보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게 그냥 공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막 쓰다가 이제 그 나라가 돈을 좀 벌어서 우리도 배를 사자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익숙한 데로 가죠. 그건 뭐 거의 보나마나 일본으로 갑니다. 예. 그러한 투자와 노력을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을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방사는 물건을 한번 파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30년,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만약에 해군이 쓰는 그 해군 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부품과 물건 중에 상당 부분은 중소 중견 기업이 공급을 합니다. 예. 그럼 이 중소 중견 기업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해외 고객한테 20년, 30년 동안 부품을 파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을 얼마 매겨야 될지 잘 모르고 그렇죠. 그거를 계속 응대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의 잠수함이든 수상함 팔 때 외국에서 우리한테 계속 챌린지하는 게 뭐냐? 너 정말 이거 30년, 40년 동안 부품 공급할 수 있어? 물어봐요.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 자체가 영세해 보이던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공기업 개념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의 장기적인 어떤 공급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런 중소 중견 기업의 물건을 어떤 회사가 하나만 한 군데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일부러 관리하면서 예, 예. 그 수천 수만 가지의 부품을 다 관리를 하고 일단 우리 해군도 쓰고 필요하면 외국 해군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장기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외국에서 볼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도 생소해요. 우리는 배를 일단 만들고 넘기면 끝인 비즈니스를 오래 했는데 해군 비즈니스는 그게 아닙니다. 전체 패키지로서 오랫동안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 나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산업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기획이 여기 강하게 필요한 분야인데 역량이 우리가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와, 되게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대기업 구매 파트에서 조달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 관리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영세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그거를 그 다른 나라 해군한테 야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럼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민간이 할 것이냐 뭐 정부가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정부도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하려고 그런 그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뭐 겸사겸사 거기서 부품 계속 만들 거면 현지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많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다음에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너무 급하게 끝나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에 던지는 제언 이거 저 되게 암울하게 봤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업 그냥 딱 한 30% 시장 먹으면서 넌 차이나 시장이나 좀 먹으면 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넓어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가시적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에다가 제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조선업이 현재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을 너무 잘해왔어요.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업의 미래라는 것은 더 나은 품질로 더 높은 생산성으로 원가 관리를 잘해서 배를 잘 만드는 것.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돈을 그렇게 벌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벌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펼쳐진 새로운 세상은 그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경쟁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을 했을 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상처 부분이 영광일 수가 있는 거고 예. 새로운 시장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정부의 어떤 공적인 지원 플러스 민간의 금융 자본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이 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고민과 연구를 잘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 조선의 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갑자기 얘기 나누다가 우리 뭐 인터뷰긴 하지만 또 우리 또 친밀하기도 하고 해서 드는 생각을 막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팜 농장하는 거를 취재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거의 서울 면적 2배 되는 정도의 팜 농장이다 보니까 그 도시를 만들더라고요. 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수천 명 되고 수천 명이 거기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 식구들이 다 있고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도로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이거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농업을 하는 그 지역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약간 촌장님 같은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뭐 진짜 우리네가 되게 가난한 동네였는데 이게 한국 기업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우리 애들 학교 교육도 시켜주고 병원 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막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는 개념에서 너무나 못 벗어나고 있었구나.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항상 누군가가 만들어온 생태계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받았던 소름과 저마진과 이런 것들을 극복할 때 필요한 것은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자신감 있는 상상력이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생각도 못했던, 저도 조선업 꽤 오래 취재를 했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상상력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또 상상을 또 모아봐야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업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완전히 바꿔서 우리의 한 20-30년 앞으로의 미래에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려의 권준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